아, 잘 들리나? 반갑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 2강, 정신역동을 오늘부터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실 나 혼자 하는 거지만.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사회복지에서 인행사가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공부하는 자세 등등등 이야기를 좀 했죠. 인행사가 제가 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전체에서 범위가 제일 많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범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범위가 제일 많다는 말은 1급 시험,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험을 기준으로 분량이 제일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관련 교과서, 그러니까 시험 교과서를 보시면 인행사 영역이 제일 많아요. 그 범위가 제일 많고 아마 책도 제일 굵을 거예요. 그 이유가 좀 뭐라고 할까? 이론 파트랑 어떤 현상 파트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좀까지는 이론 파트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인행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크죠? 우리 제목도 그렇잖아. 인간 행동, 그 다음에 사회 환경.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개념이 다 함께 있다 보니까 그걸 같이 논하고 배우다 보니까 분량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 전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겠지만 노인, 아동, 청장년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을 다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 양이 좀 많습니다. 수업을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것저것 고민을 하는데, 어, 이 안에 있는 PPT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앵무새처럼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PPT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LMS에 올려드릴 거고, 그냥 여러분 그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도 무슨 내용이 많냐면,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인행사 관련된 자료, 영상,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 강의를 안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안 봐도 여러분들이 보충할 만한 강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제 강의가 좋다, 꼭 제 강의를 들어라, 이 강의가 이런 말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대한민국에는 사실 인행사만 10년 20년 가르쳤다라는 선생님도 되게 많으세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나 이제 가르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인행사. 그러니 그런 암기식 위주의 어떤 학습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PPT를 그냥 보면 돼요. PPT 내용도 굉장히 많아. 몇 페이지야 이거 시트가. 시트만 보면 얼추 한 47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책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파트겠냐?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 거대한 분량을 여러분들한테 암기식, 고등학교 윤리 사회 배웠잖아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달달달 외우라고 시킬 수 있겠지 당연히. 그럼 뭐해? 어차피 이거 강의 끝나면 다 기억 못 할 건데. 예. 그렇게는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의 계획표 보면 알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써먹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 제가 내드릴 과제에 대한 과제를 할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해볼까? 오랜만에 이걸 해보는데 잘 될려나 모르겠다. 자, 이 여러분들이야. 앞으로 그림을 많이 그릴 거야. 너라고. 머리카락 좀 그려줄까? 이렇게. 여학생이 또 많으니까. 이렇게 그려줄게. 나 잘 그리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머리 안에
A라는 하나의 지식 체계가 있어야지 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오는 B라는 지식 체계가 이 A를 기준으로 B를 어떻게 할까? 유사하다 내지는 다르다라는 관념이 생겨요. 이거를 피아제는 나중에 뭐 도식이라는 말도 씁니다. 무언가 내 머릿속에 하나의 도식이 있어야지 새로운 관념이 나올 때 이게 전에 A랑 비교해서 다르다, 유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식이라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A가 없으면 얘를 보더라도 B를 보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를 넣으려고 주입식 교육을 했네? 근데 문제는 얘만 이렇게 넣고 있었던 거야. 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얘만 죽으라고 넣는 거지. 그럼 뭐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쵸?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지식의 방향은 이 A를 기준으로 B를 보고 이것이 과연 나한테 맞는지 좋은지 혹은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호기심이라고 하죠. 쌤이 1강에 이야기했지, 호기심을 갖는 것, 질문하는 건 인격의 영역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예민해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 예민해진다? 이 B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이 B는 새로운 학문일 수도 있고 내가 배우는 새로운 학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현상일 수도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좀 안 보이긴 하네. 어쨌든 새로운 학문, 현상, 세계, 나 자신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퀘스천이 나온다고, 질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한테.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들한테 A는 이제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많이 배워왔잖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있을 만큼 있어 왔다고. 그러니 앞으로 내가 이 강의하는 동안에 이 A를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미 여러분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돼 있다고, 채워져 있다고, 꽤나 많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과 해야 될 이야기는 이 B에 대한 것이고, 이 B가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웠던 A랑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말했지, 유사하고 다름을 이야기했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 옳고 그름이 있다는 말은 좀 법학이 아니니까 뭐 법학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이야기하는 거, 통계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양이가 좋고 개를 싫어할 뿐이지 개가 틀린 게 아니잖아. 옳고 그름, 개는 틀렸고 고양이가 옳다 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다가 좋으니까 바다가 옳고 하늘이 틀리고 땅이 틀렸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혹은 싫어한다의 영역이고, 내가 아는 것과 유사하고 더 유사하고 다르고 더 다르다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현상과 사람과 세계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호기심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관념의 영역으로 보고, 관념의 영역은 일종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같은 거예요. 이 영역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좋죠? 편합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이거는 옳네, 이거는 틀렸네 라고 보면 세상이 되게 편하게 보여요. 게으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무언가 게으른 사람들이 지식을 양분화시켜서 옳고 그름으로 봐요. 굉장히 편하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어떤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더 멀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더 멀고 더 멀고 더 짧고 혹은 내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영역으로 봐야 되죠. 그렇기에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고 잘 관찰해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다? 여기선 답밖에 생기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답을 원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안 들으셔야 돼요. 빨리 수강 신청 변경하셔서 다른 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답을 원하는 친구들은 그냥 사실은 말해서 뭐 답이 있는 영역, 차라리 공대나 이런 영역으로 가시는 게 편하세요. 전과 하셔가지고 우리과 안 오셔도 괜찮으니까. 대부분의 어떤 복지 영역이라든지 어떤 심리, 사회 등등 이쪽 영역은 답을 찾는 영역이 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법도 답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의 일종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선호의 규정이 일종의 법이기도 하죠. 뭐 더 이야기하면 더 오랜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말을 하지 않을게요. 오랜만에 이야기하니까 또 벌써 또 목이 아파. 목이 좀 알칼칼하네. 수업을 또 오랜만에 해서. 자, 다시 말할게요. 인간과 사회는 옳고 그름 1과 0과 같은 정해져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답을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답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철저할 정도로의 선호의 영역이고 얼마나 내가 아는 것과 유사한가 다른가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 뭐 옳고 그름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돌 뭐 있잖아. 뭐 BTS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그런 아이돌 있잖아. 그 아이돌이 옳아서 유명해졌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못된 아이돌들은 틀려가지고 그래요? 줄 막 키 재가지고 180 얼마 넘고 뭐 피부 색깔 져가지고 얼마나 더 하얀지 이런 거 측정해가지고 아이돌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나의 선호예요. 인간을 바라볼 때는 사회를 바라볼 때는 이 관점을 반드시 여러분이 견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내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호의 영역이고 이 선호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여러분이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옳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타인의 성공을 보더라도 그 성공을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죠. 왜? 그 사람이 받았던 운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 타인이 성공했다는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어요. 해봤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해왔던 노력의 영역, 능력의 영역은 보고 배울만 하죠. 자세, 삶의 자세에 대한 것도 당연히 보고 배울만 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인행사 시간에는 이런 얘기 좀 할 거예요.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책이나 유튜브나 뭐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 갑자기 뜬금없이 볼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자, 뭐 강의 많습니다. 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부터 시작해서 뭐 강의가 굉장히 많죠. 인간 발달 등등등. 여러분들은 제가 뭐 어떤 영역 오늘 할 거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런 많이 나오네요. 제가 오늘 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다. 쌤이 그냥 좀 너무 좀 쉽게 빨리 지나가시네 싶으면 여기를 보세요.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돼 있으니까 저한테 자꾸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나한테 자꾸 답을 원하는 거니까. 저한테 답을 원하는 질문을 던지면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다고. 저한테 해야 될 질문들은, 제가 정신역동 이론을 공부하다가 배우다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어떤 내 삶과 내 현상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고민하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독자성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죠. 뭐 저도 답을 몰라요. 뭐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헛소리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영역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에 한 학기 내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오는 어떤 지식에 관한 답에 관한 영역에 대한 것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한 10배는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봅시다. 뭐 정신역동 이론이란, 좀 꽂히면서 해야지. 제가 요즘 PPT를 만들면서 하니까 뭐 이런 겁니다. 정신역동 이론이란 사실 이제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에릭슨, 아들러, 융 이렇게 막 지나갈 건데, 사실 이제 그 정신역동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 이 사람들 중에 융을 제외한 이 세 명, 네 명이 다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전에 정신역동 이론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일종의 비밀스러운 기술, 비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이거를 일종의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 할아버지, 유대인의 어떤 것을 학문으로 발전시켰던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됐죠. 프로이트 다 들어봤죠, 한 번 정도. 프로이트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 저작이 뭐죠? 여기 있죠. 꿈의 해석. 1900년도에 꿈의 해석. 드디어 1900년도 20세기에 와서 꿈의 해석이 나옵니다. 꿈의 해석이 나와요. 사실 이제 프로이트는 살아생전에도 굉장히 유명해졌던 학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세계, 20세기에 와서 21세기, 20세기, 21세기 인간의 세상에서 신이 아닌, 자연이 아닌 인간을 대한 인간의 연구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뭐 3명의 학자로 뽑으라면 여기 프로이트 할아버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칼 막스를 말하는 거예요. 칼 막스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한 명이 니체입니다. 우리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 이 3명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칼 막스는 어떤 뭐 정치, 사회, 철학이고, 프로이트는 심리, 철학, 니체는 철학 영역인데, 이 3명의 학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니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프로이트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막스는 저주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의 선호는 니체 굿, 베리 굿, 프로이트 소소 내지는 배드, 칼 막스 혐, 극혐,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제가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거에 별개로, 그냥 별개로 이 3명의 학자들의 주장과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어떤 정치, 철학,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상계 기초까지 이 3명이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선호하는 별개로 이 사람들을 공부하고 연구한 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모르겠어. 의미와 가치는 조금 달라요. 나에게 있어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나에게 있어서 프로이트나 막스를, 특히 막스를 공부하는 건 의미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알아서 뭐하게. 그건 몰라도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제가 칼 막스를 극혐하지만 칼 막스를 공부하는 것에는 가치는 있어요. 굉장히 높은 가치는 생겨요. 아시겠죠? 의미와 가치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게 같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의미와 가치, 그러니까 한 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좀 달라요. 마치 질문과 대답이 한 팀처럼 보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원이 다른 것처럼 의미와 가치도 한 팀으로 나오지만 얘들이 존재하는 존재 범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자, 프로이트 뭐 이렇게 살아왔고 1900년도에 이제 이 책을 발간해요. 꿈의 해석을 나옴으로써부터 본격적인 사회과학이 이제 심리사회과학이 태동을 하는 거죠. 자,
프로이트를 이야기할 때 보통 결정론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결정. 이미 결정됐다고.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와 Y의 관계라는 거예요. X면 Y다.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X면 Y다. 뭐냐? 여러분이 라면을 먹잖아. 밤에. 밤 12시에 라면을 먹어. 매달, 매일, 매년. 그러면 뭐다? 살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X와 Y. 이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X와 Y. 프로이트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대부분 정신욕동을 주장한 학자들이 이 정신욕동에서 X와 Y의 결정론을 유지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여기에 뭐 Z도 있다. 아니면 이 상황이 대부분 결정론이지만 뭐 M 상황이나 N 상황이나 뭐 M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한다라는 어떤 변동적 결정론을 갖곤 하지만 뭐 융도 그렇고 뭐 애들러도 그렇고 그렇지만 프로이트는 아예 대놓고 X와 Y다. 대부분 그래서 정신욕동을 주장한 학자들은 이 결정론을 대부분 유지를 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 가능성, 새로운 조절 요인, 변화 요인이 있다는 것 정도는 학자들이 추가하지만 대부분의 이 결정론은 유지를 하죠. 자, 우리가 프로이트에서 이제 X와 Y에 이 X에서 Y에 나오는 중에 이제 Y는 대부분 이 인간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이야기를 해요. 질병과 행동. 그럼 이 X는 뭐다? 이 X의 근원은 뭐다? 얘예요. 리비도. 성적 에너지. 성적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적 성적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리비도? 왜 하필 이 X의 근원을 리비도일까? 다 이유가 있어요. 욕망의 구조에서 욕망, 욕구 뭐 이런 걸 뭐 칠게요. 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봤죠. 에로스라는 것. 에로스, 삶의 욕구예요. 살아가는 욕구. 삶의 욕구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욕구가 타나토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타나토스. 안 적어도 돼 이런 거. 자꾸 뭐 적고 이게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유튜브 치면 다 나오고 구글 치면 다 나오는 이야기야. 뭐 별거 내가 뭘 죽음에 대한 욕구입니다. 한 개체 인간은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동시에 죽고 싶은 욕구도 함께 있다고 해요.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존재하고 이 에로스의 한 파트가 이 리비도예요. 성적인 에너지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극단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프로이트는 삶의 욕구 중 가장 근원적인 욕구, 생식의 욕구, 즉 나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욕구.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 이야기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좀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책을 좀 읽어. 좀 많은 책을 읽었고 20대 대학생이 읽어야 될 뭐 책 중에 하나는 나는 뭐 이기적 유전자 같은 거. 여러분 요즘 그 이야기 많이 쓰지. 인터넷에서 뭐 밈 많이 쓰잖아. 밈. 밈. 이 밈이 이기적 유전자에 나와. 최초로 여기 밈이 나오거든. 도킨슨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건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쓰고 뭐 좀 유식해지고 싶으면 일단 책부터 좀 읽자고. 그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다 싫으면 그 끝부분일 거야. 마지막 파트에 밈이라 좀 읽으면서 밈은 이런 거야 하고 좀 친구들한테 좀 자랑도 하고 자신의 유식을 좀 뽐냅시다. 언제까지 평생 무식하게 살 거야.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해야겠지? 그렇지. 이 리비도, 나의 성적 에너지, 다시 말해서 나의 DNA를 후세에 남기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프로이트는 의사였어요. 프로이트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인체에 대한 여러가지 기능이나 것을 굉장히 능했던, 특히 프로이트가 젊은 시절에 뇌과학을 연구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심리를 연구했던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뇌과학을 먼저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던 시절부터.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비도에 대한 삶의 에너지를 중추로 삼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갖고 있던 학문의 원천 중에 하나였죠. 자, 일단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이제 이 시대에 사기를 칩니다. 우리한테. 이건 사기죠. 어떤 사기? 자, 이제 쌤이 하는 사기를 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모든
모형. 여기서 모형은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모든 모형은 틀렸다. 모든 모형은 틀렸다. 명제 1. 명제 1. 명제 1. 모든 모형은 틀렸다. 명제 2. 그러나 어떤 모형은 유용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Every model is wrong, but some model is useful.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선생님 그대로 지금 해주는 말입니다. 모든 모형은 틀렸다. 그러나 어떤 모형은 유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모형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한테 괜찮은지를 봐야 되지. 그게 옳다 틀렸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모든 모형은 틀렸어요. 모든 철학은 틀렸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종교적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사회과학과 인간을 바라볼 때, 사회를 바라볼 때 모든 이론은 틀렸다라고 먼저 명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현상을 바라볼 때, 이론을 바라볼 때 유용하죠. 그리고 그 틀린 모형 중에 어떠한 일부는 유용하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제 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 증명이 가능한가요? 사진으로 찍거나 뭐 등등등 보여줄 수 있나? 우리한테? 혹시 내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을 찍어서 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저는 이걸 봤던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막 심지어 이게 막 이렇게 해놨잖아? 다음 보면 막 이렇게 막 그림도 막 그려놔. 뭐 이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이제 구글에서 따온 건데 막 해놔.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왜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는 믿지? 구라잖아 이거 사실. 이런 황당한 구라가 어딨어. 그죠? 근데 뭐다?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심리, 현상 등등을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인간의 심리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모르던 거, 이런 것들을 이게 쉽게 설명해주는 도구가 잘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 쌤이 1강의 할 때 이런 거 잠시 하다가 말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지. unknown known 같은 거. unknown known. 이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 인지된 무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친구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생각하거나, 원래 난 사실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몰랐다고 믿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떤 거 있을까? 이런 거 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은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엄마 뱃속에다 물이니까 여러분 수영을 할 줄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게 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나 수영할 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넌 상태죠.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부터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수영할 수 있었어요. 왜? 우리 다 수영할 수 있었다니까. 엄마 뱃속 양수에서. 이게 언넌 같은 거. 즉 나의 무의식에 있었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러한 도구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다고. 이게 옳고 그르냐, 보일 수 있냐, 증명되냐의 영역은 아니에요. 증명될 수 없으면 뭐다? 틀린 거죠. 그쵸? 우리가 어떤 실증주의의 관점에서는 틀린 거지. 그러나 알게 뭐야? 유용한데. 그쵸? 알게 뭐야? 유용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에고, 자아, 이드, 본능, 슈퍼에고, 초자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날뛰고 있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두 명의 폭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폭군. 얘가 어떤 폭군이 뭘까? 폭군 중에 하나 얘기했지 당연히. 그러면
에고가 폭군일까? 슈퍼에고가 또 다른 폭군일까? 폭군 1. 폭군 2는 뭘까? 찍어봐. 3초 줄게. 하나, 둘, 셋. 50% 확률이야. 얘야. 도덕적 규범이 이 두 가지 폭군이라고 합니다. 나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왜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지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특히 슈퍼에고 왜 도덕적 규범을 지킨다는 게 왜 폭군일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봐. 이드는 뭐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먹는 음식으로 치자. 막 술, 담배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막 짐승처럼 살고 싶지. 당연히 폭군이야. 얘를 조절해야 돼.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잖아. 그러면 도덕적으로 사는 게 왜 폭군일까? 라고 내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슈퍼에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회적 압력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라는 압력입니다. 사회가 시키는 압력이라고. 사회의 힘이에요.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은 규범이잖아. 사회가 시키는 이 도덕적 규범이 진짜 나와 얼마나 맞을까?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나와 얼마나 맞을까?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대로 산다고 쳐봐. 여기서 사회적 규범이란 건 법을 어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사회가 하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뭐 결혼 같은 거 이야기를 하자. 결혼.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이틀 안에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성현들이나 등등은. 나랑 전혀 맞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결혼이죠. 그 사람과 나의 이세를 만들고 싶을 때, 내 DNA를 전달하고 싶을 사람이 만났을 때 하는 게 결혼이겠죠. 남이 시켜서,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뭐다? 이게 폭군이에요. 이게 두 번째 폭군이라고. 이 두 가지의 성격, 이 두 가지의 폭군을 누가 컨트롤하냐면 비로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나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번 강조해, 굉장히 예민하게 나를 점검하고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삶이 뭐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의 머릿속에 있는 슈퍼에고와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 둘 날뛰고 있는 이 두 폭군들을 함께 조절하면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게. 푸코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셸 푸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체라는 말은 종속적 주체가 있고요, 자발적 주체라는 게 있어요. 이 푸코가 이루어낸 업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 생각을 해봐. 너 싫어하는 건 뭐 둘째치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타인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락강은 이런 말도 합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뭐 그런 거 있어. 뭐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뭐 애플폰, 뭐 귀에 끼우는 거 있잖아. 뭐지 그거? 에어팟 같은 거를 막 비싼 돈 주고 산다고 치자. 이게 정말 내가 애플 디자인과 이걸 좋아해서 사는 건지, 남들이 이걸 좋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는 건지 잘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정도 돈을 주고 저렇게 멋대가리 없이 디자인도 구린 거를 끼고 다니는 게 내가 정말 저 디자인을 좋아해? 여러분 정말 저 디자인이 좋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입고 다니는 옷, 정말 내가 이걸 좋아서 입는 건지, 이 브랜드의 가방을 내가 저걸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입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유행이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건지, 내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주체가 정말 자발적 주체인지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미디어나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된 주체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진짜 나를 발견하고 이 나가 이게 여기에 있는 슈퍼에고와 본능 이들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제하고 점검하고 하셔야죠. 진짜 나를 발견할 때 생기는 것이 호기심과 이 호기심은 힘이에요. 나의 인격이라고. 나의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이 두 폭군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힘이 없는데 뭘 컨트롤할 수가 있겠어. 그냥 끌려가는 거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술, 담배 하고 싶지 않은 뭐 그냥 짐승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구나. 혹은 부모의 말, 사회의 규칙, 자기의 관심사와 전혀 상관없는 직업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 그게 뭔지도 몰라. 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30, 40, 50 돼서 후회하지. 왜 이렇게 인생 살았을까? 좋아하는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진짜 내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을 끌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내가 좋은 거는 별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제가 물을게요. 행복해요? 그런 인생이? 괜찮은 삶이에요? 좋아요? 그게 좋다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평생. 네. 1위에 이끌려가든 슈퍼에고에 이끌려가든 어디든 이끌려가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들겠죠. 그러니 궁극적으로 얘는 없을 거예요. 행복도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런 삶을 사신다면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대신에 편안하겠죠. 지적인 호기심이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편안할 거예요. 하라 시키는 대로 하면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거를 노예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주체가 아닌 종속된 노예의 삶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실지 저는 큰 관심은 별로 없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주체로 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습니다.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자아가 시키는 대로 가고 싶어요. 그게 내 삶이었으면 좋겠고 내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몰입하는 무엇이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프로이트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자, 방어기제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뭐 방어기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불안이에요. 불안하지 않으면 방어기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불안은 도대체 왜 튀어나오냐? 아까 이야기예요. 내 자아가 이드나 슈퍼에고에 충격을 받았을 때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한 방어, 디펜스 메커니즘, 방패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안정적일 때는 이런 것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아가 이 두 가지 폭군, 이드와 슈퍼에고에 치어 박혔을 때는 본능적으로 나 막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막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방어기제예요. 그러니까 이드와 슈퍼에고, 그러니까 본능과 초자한테 쳐맞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고,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짜잔, 이게 슈퍼에고, 방어기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방어기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많아요. 한번 읽어봐. 모르면 뭐 유튜브 보고 구글 보고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 시간 내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게 막 보면서 따온 건데, 책 보고 사이트 보고 따온 건데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왜 해놨냐? 1급 시험이 자주 나와요. 1급 시험에 이런 거 자주 나온다고. 이게 뭐 해놓고 이건 투사네, 뭐 상한이네, 취소네,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돼요. 열심히 보시고, 외우려면 외우고, 이해하려면 이해하고, 뭐 몰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한 번 정도 내 안에 있는 자기 방어 기제는 어떤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을까? 그게 좀 나를 이해하는 좀 도움이 돼요. 이거를 외운다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나를 이해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이거 좀 내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혹은 타인이 나한테 어떤 좀 이상한 반응을 한다 했을 때 난 왜 이럴까 고민해 보면서 내 방어 기제를 한 번 정도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방어 기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예, 뭐, 뭐 그런 거예요. 또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완전 결정론이라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제가 프로이트 싫어한다 했잖아. 프로이트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딴 소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어떤 만들어지는 여기서 일어났던 어떤 이벤트들, 감정들, 경험들이 평생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게 X고 평생 내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 감정들, 병을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일단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유용하긴 해요. 굉장히. 예. 굉장히 유용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봐. 국왕학문, 남근기, 뭐 생식기라고 부르는 책도 있어요. 잠복기, 이게 여기 생식기지. 뭐 남근기, 뭐 다른 이름 불렀는데 뭐 까먹었어요. 뭐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 뭐 이래요. 뭐 구강계는 뭐 애들이 막 입에 막 넣잖아. 뭐 물고 빨고 하는 거. 여기도 좀 됐네. 예. 뭐 그런 게 되고 잘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못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학문기에는 이제 그런 거잖아. 학문기라는 것은 이제 대변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맨날 기저귀에 싸다 보니까 편했는데 뭐 화장실 가야 되니까 뭐 불편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뭐 분노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프로이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모르겠고. 프로이트 지 생각이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남근기에는 남근기에 유명한 이야기 나오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랑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는 뭐 있으니까 이게 남이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잖아. 뭐 금덩어리가 집에 하나 있어. 그러면 이 금덩어리가 남이 뺏어갈까봐 훔쳐갈까 두렵잖아. 반대로 금덩어리가 옆에 있는 애 있고 난 없어. 그러면 어떡해? 막 나도 금덩어리가 막 갖고 싶잖아. 이거를 프로이트는 거세불안 혹은 여성이 갖고 있는 남근성망 같은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디푸스 컴플렉스, 즉 내 성기를 아버지가 가지고 가지 않을까, 떼어가지 않을까 같은 불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엘렉트럴 컴플렉스는 나는 없지만 엄마는 없지만 아버지가 생식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그걸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왠지는 몰라.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프로이트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왜 이게 유용하냐? 어릴 때 남아와 여아가 엄마와 아빠한테 반응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이게 옳고 그렇지는 않지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의 지 생각이에요. 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잠복기가 돼. 왜 잠복기가 되냐? 이제 요때쯤 되면 학교 가잖아. 학교 가면 애들 만나거든. 재밌잖아. 그래서 자기 어떤 신체나 부모에 대한 생각을 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만난 친구들,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 맨날 어른들 보다가 애들이랑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잠복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세 이제 1차 뭐 성징이 일어나고 그다음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눈이 떠지고 그렇잖아. 보통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성 친구 막 만나고 뭐 그러잖아요. 이때 비로소 자신의 어떤 생식기, 서로의 생식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탐닉하고 있다고 프로이트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뭐 그렇게 해서 프로이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가 조금 끝났어요. 뭐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없죠.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는 없고 조금 빠르게
에릭슨까지만 하고 오늘 2강 이 1번 수업을 마치도록 해 봅시다. 벌써 점심때가 되어서 나 벌써 배가 고파. 여러분은 언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심시간에 영상 찍고 있거든. 랄랄라. 자, 에릭슨. 자, 이게 외모를 조금 봐. 이게 내가 이게 잘 봐. 이게 왜 뜬금없이 외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외모가 좀 중요해요. 자, 프로이트 하나 놔둘게. 자, 물론 여러분 눈에는 서양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딱 봐도 에릭슨의 이 외모와 이 프로이트의 이 외모는 좀 다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단 에릭슨은 하프 유대인이에요. 혼혈이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도 주변에 막 친구들 중에 어떤 이제 다문화 가족에서 외모가 조금 우리랑 다른 친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른 외모 뭐에 가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겠죠. 이 사회에 내가 소속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들 있죠. 내 특이한 외모 때문에. 대표적으로 에릭슨이 그랬어요. 에릭슨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아마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그럴 거야. 아마 내 기억에 있나? 맞지. 유대인 어머니. 아버지가 덴마크 출신이거든. 이 사람이 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 가정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있다가 저기 비엔나인가 어디 가서 이제 안나 프로이트는 이제 프로이트의 딸이죠. 참고로 제가 나중에 안나 프로이트의 요거 조금 자료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안나 프로이트의 10가지 방어 기제, 인터넷 내용이에요. 방어 기제의 10가지 내용입니다. 10가지 내용이고 제가 이건 나중에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안나 프로이트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뭐 인턴, 요즘 말하면 인턴이지, 그런 걸로 들어가요. 그런 거 있다가 여러 가지 전쟁 등등 때문에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 사람이 책도 내고 하지만 이 사람이 사실 고졸이에요. 고졸인데 하버드 교수로 삽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해졌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고졸이 하버드 된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졸이 하버드 교수가 됐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릭슨은 프로이트를 사실은 이제 안나 프로이트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프로이트, 아빠 프로이트, 안나 프로이트, 딸 프로이트, 그리고 에릭슨으로 넘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에릭슨이 아빠 프로이트를 만나서 이 사람한테 뭘 사사받은 게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로 에릭슨은 안나 프로이트한테 영향을 받았지 아빠 프로이트한테 영향을 받고 할 수가 없었고, 이러다 보니 이 에릭슨의 이론이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말은 우리가 이론에서 포스트라는 말을 써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그런 말을 씁니다. 포스트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A라는 이론을 다시 A-로 만든 걸 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A라는 이론을 약간 A라는 이론과 약간 반대되는 성향으로, 그치만 A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성향으로 만든 건 또 포스트라고 해요. 즉 에릭슨은 포스트 프로이티즘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빠 프로이트와는 닮아있지만 아빠 프로이트와는 조금 괴리를 달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를 좀 많이 합니다. 천천히 한번 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수정을 합니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수정을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는 얘예요. 자아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프로이트는 자아보다는 이드를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학자거든요. 그 여러 가지 책이나 논문을 보면. 근데 프로이트는 이 이드보다는 자아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아가 슈퍼에고에서 분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형성해서 나간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굉장히 자아 중심적 이론을 지향을 해요. 자아 중심적. 그리고 이 사람은 생물학적 요인 중시를 해요. 그러니까 X와 Y를 인정을 한다고.
그러나 일생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 요인, 즉 여기에다 Z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X도 내가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에릭슨도 결정론이긴 해요. 그러나 Z도 나는 무시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릭슨이 결정론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에릭슨은 분명히 결정론을 취하는데 생물학적 요인, 어릴 때 요인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Z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에릭슨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이트보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프로이트랑 에릭슨 중에 누구와 더 많이 선호되고 연구되고 좋아할까요? 답이 나왔죠? 이미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에릭슨의 이론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나중에 뭐 사회복지 역사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천론에서 사회복지 역사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다음 학기 수업이죠. 이번 학기는 실기론 하니까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역사적에서 어떤 진단학파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요런 에릭슨이나 뭐 요런 이야기를 조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뭐 모르는 게 이야기일 수 있죠. 머리 안 아프니까. 자, 에릭슨한테 에릭슨 자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게 자아. 도대체 그럼 왜 생각해봐. 에릭슨이 왜 이게 자아를 했을까? 아까 말했듯이 에릭슨이 갖고 있던 어릴 때 환경, 자신의 성장 배경,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고졸로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일련의 X1, X2, X 이런 것들 Z라고 보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어릴 때 내용보다도 어쩌면 훗날 자랐을 때 만들어졌던 환경적 요인이 자기한테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생은 역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졸의 하버드 교수라니까? 이 생각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 당연히 하지. 그리고 인간을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주체로 봤으며, 그리고 사회 구성원, 이게 사회 외부적인 거, 이 사람은 그래서 외부적인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와요. 자율적이고, 그쵸? 자아통제 이런 이야기. 그러다 보니 이론이 어떤 게 나온다? 자아정체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 도대체 뭘까? 자아정체감이 도대체 이 자아정체감이 뭐냐?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옵니다. 뭐 내적, 외적 구분. 읽어볼까? 내적 측면이 시간적, 말이 어려워. 자기 동일성, 자기 연속성의 인식이라면 외적 측면은 문화 이상의 본질적 패턴에 맞는 말이 더럽게 어렵습니다. 네, 더럽게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또 따와서 붙인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보면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쉽게 요것만 배우고 넘어가보자 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이 자아정체감, 시간적 자기동, 어제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가 같다는 거예요. 어제 나는 A고 오늘의 나는 B고 내일의 나는 C면 이거는 나의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거 아이디 갖고 가잖아. 그럼 어제 아이디가 오늘 아이디가 달라? 내일 아이디가 다를까? 똑같잖아. 그래서 identification 이래 쓰잖아. ID 이 정도 영어 할 줄 알지? 마찬가지로 self identification이 자아 정체감이에요. 이게 그건 거라고. 이게 이거라고. 알겠지? 어렵지 않지 않니? 그러면 외적 측면은 이런 거야. 나의 외부에 대한 외부에 어떤 X 있어. 그래서 뭐 이걸 김치찌개라고 하자. 이 김치찌개에 대한 나의 선호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이게 나라고. 이게 나의 취향이라고. 확고한 나의 취향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인스타 들어갔을 때 막 이렇게 막 좋아하고 있는 거 유튜브 들어갔을 때 막 많이 보던 거 있잖아? 그치? 이게 나의 취향이라고. 즉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내 취향이 없고, 내 취향이 없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한다는 걸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조회수 높은 걸 좋아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사거나 물건 살 때도 남들이 많이 샀다는 거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나의 취향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취향. 이게 에릭슨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이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나의 외부에 대한 세계, 너에 대한 나의 변동하지 않는 정체성이라. 자꾸 이제 또 여러분 혼동하는데, 변동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평생 김치찌개만 좋아할 거야,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아니지. 여러분 인스타 가서 막 아이디 막 닉네임 같은 거 바꿀 수도 있잖아. 그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변동하더라도 나라고. 그치? 내 닉네임 바꿀 수 있지, 내 맘대로 얼마든지. 어디서 말한 건 본질이에요. 상수라고. 통계로 말하면 상수고, 나의 본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치 않는 나의 본질이라고. 이 본질 겉에 붙어 있는 게 나의 어떤 변동되는 선호 같은 거예요. 취향 선호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본질과 변동성은 이렇게 그래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변하지 않고 이 취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태도는 변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는 김치찌개는 좋아했지만 오늘부터는 그래, 나는 오늘부터 된장찌개로 바꿀 거야. 어제까지는 짜장면이었지만 나는 오늘 짬뽕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선호는 언제든지 바뀌어요. 매 시간, 매 초. 그러나 나의 본질, 나는 먹는다는 걸 좋아하는 것을 먹는 걸 좋아하는 나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릭슨이 말하는 정체감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가 나다워지는 것이 자아라는 거죠. 이 자아의 고정성, 불변성이라는 게 진짜 나를 만드는 것, 나가 나로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타인의 욕망, 타인의 취향, 세계의 도덕, 이런 게 아닌 진짜 나로서 존재하는, 혹은 동물로 갖고 있다는 본능, 쉬고 싶고 나태워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나의 본질, 나의 선호, 나의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강한 힘이 나의 정체감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나의 정체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나를 알 수 없는 것, 나를 지키려는 힘이 없는 사람은 나의 정체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이디가 없는 겁니다. 인스타, 유튜브 등등등 여기에 들어가서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정체감, 나를 지키는 힘이 없고 나를 지키는 확고한 취향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몇 번 강조해도 나의 정체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에릭슨은 이건 좀 시험에 나온 이야기가 좀 적은데 점성적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성적 모델이라는 게 잘 설명해 놨죠. 점성적 모델이라는 건 의존에서 유전적으로 간다라는 말인데, 이 단계가 A단계, B단계, 유전이 우리 몸이 노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전의 힘, 그러니까 에릭슨은 결정론을 옹호한다니까. 이 점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결정론을 옹호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계획되어 있다고. 신이든 누구든 자연이든 계획을 해놨다고. 이것에 따라서 인간이 노화되는 것처럼 인간의 발달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에릭슨을 결정론으로 보는 것은 합당한 생각인 거예요. 단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점성에 올리는 걸 왜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프로이트가 이제 이쯤에서 끝냈지. 프로이트가 이제 이쯤에서 이 얘기를 끝냈어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해하시 잔인해. 여기서 인생 끝. 여기에서 네 인생은 쪽나 라고 했을 때 에릭슨은 다른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인생은 더 나간다. 요즘은 여기서
더 추가돼가지고 뭐 60세 이상, 뭐 70세 이상 여기까지 더 분화됐어요. 학자들이 더 발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감과 불신, 엄마가 밥 주면 신뢰하고 밥 안 주면 불신이죠. 자율성 수치심, 내가 화장실 잘 가면 자율적이고 못 가면 수치심, 뭐 이런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가업은 세상을 신뢰할 만하는가? 근데 뭐 사실 이게 한 살, 두 살 때 뭐 이런 이야기를, 발달가업이 뭐 말이 되는지 몰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야기가 사회복지 영역이나 아니면 뭐 사회학, 심리학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자아, 그러니까 요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틀은 요거라고 했죠. 자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아. 이 과정, 사실 이게 전부 다 점성의 원리로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점성의 원리였다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 이론을 발생했을 때 대충 열중 해서 죽었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80, 90, 뭐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더 개발했던 거예요. 노년기, 연소노인, 뭐 고령노인, 최고령, 뭐 중고령 노인, 뭐 이렇게 계속 발달시켰던 거고, 이게 점성의 원리에 따라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발전하는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릭슨은 자아라고 본 거고,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나를 찾아간 게 자아 정체감이다 라고 본 거죠.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얼추 이 정도 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좀 빨랐나? 뒷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아들러, 미움받지 않을 용기, 그 책의 저자죠. 아들러. 그 다음에 구스타프 융까지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정신역동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신역동, 힘이에요. 인간의 사이코 다이내믹이라고 하죠.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정신, 이 정신의 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신의 기능을 인정한다는 거고, 정신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엇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동, 감정, 어떤 발달 등등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게 정신역동 이론의 기본 틀이고, 이러니까 정신과 관계를 하니까 결정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마다 정해져 있는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고, 범위뿐만 아니라 방식도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아들러도 그렇고 에릭슨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프로이트는 아주 원류를 지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이트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정신을 바라볼 때 그가 만든 하나의 이론적 모형이 의식, 무의식, 전의식, 에고, 슈퍼에고, 이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모형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유용하다는 거죠. 어떤 시점과 영역에서는 유용은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생각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 에고와 이드를 폭군으로 규정을 했고, 얘들이 인간의 에고, 그러니까 슈퍼에고와 이드가 자아를 공격할 때 그 공격당하는 상황을 불안이라고 하고,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종의 노력, 방어라는 것이 방어 메커니즘,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고,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이것을 10가지로 정리했고, 더 많은 방어 기제가 후에 발견됐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PPT에 한 20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방어 기제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매력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어떤 이론적 뒷받침을 해줬고, 특히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동물적인 본능과 사회 체계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억압 체계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굉장히 뚜렷하게 선포하지 않았냐 라는 게 프로이트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비록 저는 이 이론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별개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 다음에 등장했던 에릭스는 본인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가지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한계를 다양한 형태로 이겨내려고 했고 실제로 이겨냈고, 그 이겨냈던 큰 요인 하나가 사회의 어떤 환경 요소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에릭슨은 가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에릭슨이 결정론적 관점을 포기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릭슨이 결정론적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까 말했던 점성의 원리로서 그 과정을 좀 더 세분화시켰죠. 그러니까 더 넓혔죠. 확장했죠. 그러니까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일정 정도는 안티체계였지만 사실 안티체계보다는 확장에 가까워요. 굉장히 확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안티체계는 애들러나 융이 더 안티체계에 가까워요. 에릭슨은 환경을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은 하나의 뭐랄까 서브로 인간의 결정론의 그런 보조 역할을 한다고 봤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굉장히 더 크게 확장시킨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나 프로이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안나 프로이트를 굉장히 존경하지 않았을까. 동시에 프로이트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이론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에릭슨이 굉장히 강조했던 건 자아,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는 게 뜻이 아니에요.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란 말도 좋지만 자아 불변성이란 말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을 생각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외부에 대한 나의 취향이, 나의 확고한 취향이 변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즉 외부에 대한 취향, 너의 취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괜찮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외부의 취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슈퍼에고 같은 거예요. 슈퍼에고에 벗어난 나의 취향이고, 나의 어떤 이드, 내적의 나의 자아는 건 나의 이드가 솟구치고 하는 변동성을 잠재우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은 나의 자아. 그러니까 외적, 내적이란 것은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면 슈퍼에고와 이드를 말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나의 확고한 자아, 시간과 외부와 무관한 나의 자아가 진짜 자아라는 거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마 후반기 청소년기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 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프로이트와 에릭슨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봤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고 특히 이제 그 방어기제 같은 거는 좀 보고, 특히 1급 시험 볼 친구들 나중에 이걸 좀 많이 외우시면 시험 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방어 기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분노가, 특히 이제 화나는 일이나 슬플 때, 혹은 내가 어떤 좀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거를 하더라고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특히나 뭐 타로 있던 거 하지 마. 타로는 세상 진짜 사기야. 난 살다 살다 그런 사기는 처음 봤어. 선생님 나중에 한번 왜 타로가 사기인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차라리 이게 사주나 이런 거는 물론 사주도 난 사기라 생각하거든. 사주 레꼬로 사기라 생각하는데, 사주가 그나마 사기는 하나만 치는데 타로는 사기를 두 개를 쳐. 내가 이래가지고 타로를 정말 싫어하거든. 사기를 치려면 한 개만 쳐야지 왜 두 개나 치고 있냐고.
어쨌든 이런 거 할 바에는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뭐 MBTI 같은 것도 뒤에 이제 유용할 때도 MBTI 얘기하는데 그걸 하는 게 오히려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쓸데없이 막 돈만 낭비하지 말고. 알겠지? 네, 오늘 뭐 요 정도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요. 그럼 안녕.